미국의 락 이야기 신강섭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헤비메탈의 파이어니어라고 할 수 있는 디펄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모두 디펄플에 관한 자료들이죠. 디펄플에 관한 앨범들을 제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예요. 디펄플 얘기가 다 끝나면 곧 이어서 말씀드린 리치 블랙모어의 레인보우 빼고도 이만큼입니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의 락 매거진들 한 150개 중에서 디펄플에 관한 자료만 모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관련 책자나 자서전들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구글 서치에서 많은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인터넷 자료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들, 카더라 방송 같은 것은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이 잡지들 바로 그 당시의 잡지들입니다. 그 당시의 기사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사들을 보면 말이죠, 디펄플의 전성기가 다시 난 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그때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기사들과는 많이 다르죠. 다음에 보여드릴 동영상은 디펄플의 가수 이안 길런이 위키피디아가 얼만큼 엉터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면입니다. I know you don't like Wikipedia very much. But it's just a complete waste of time. Autobiography. Sure. First edition was over 20 years ago. All the information is there. I've consciously avoided actually reading anything about Wikipedia. And the rest of it is crap, by the way.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일일이 설명하자면 쉬지 않고 며칠간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한들 그걸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송을 15분짜리로 만들어도 구독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몇 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들은 제가 굳이 또 말할 필요 없고요. 흥미 있을 것 같은 것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시는 칠펜 사이들은 모두 제가 가지고 있는 진품들입니다. 제가 만나서 사인을 받은 것들도 있고 그들의 웹사이트 등에서 구했죠. 디펄플에 관한 저의 기억은 말이죠,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저의 모습은 사실 이것은 아니고요. 이 사진들은 10여 년 전에 저희 와이프와 함께 부천에 있는 영화 촬영 세트장에 가서 기념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저의 16살 때 모습은 이것이죠. 피아노 앞에서 디펄플의 Child in Time, 존 롤드가 올겐으로 전주를 했던 것을 제가 피아노로 연습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의 앨범 목록, 수첩 일지, 자, 디펄플에 대해서 이렇게 빈틈없이 하여간 그때 제가 처음 들어본 디펄플 바로 이것이죠. 이것은 백판인데 머신 헤드 앨범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이웨이 스타, 스모크 온 더 워터 정말 끝내주죠. 처음 들어본 헤비메탈 가수의 괴성, 기타와 키보드가 서로 주고받는 연주, 충격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존 로드처럼 전기 오르간 그리고 키보드를 락 뮤직에서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당시 예스의 릭 웨이크만, 에머슨 레이건 팔머의 키스 에머슨, 그리고 유라이어 힙의 켄 헨슬리 정도였죠. 디펄플이 1968년도에 첫 앨범을 내놓은 이후 수많은 멤버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2기 멤버들, 마크 2라고 하는 그 멤버들이 존 롤드, 리치 블랙모어, 이안 길런, 로저 글로버, 이안 페이스들인데 당시의 포스터를 제가 보여드리죠. 이것이 서커스 매거진 1973년 5월달이로군요. 잡지의 가운데 함께 실린 이 포스터, 오래돼서 좀 많이 낡았습니다. 이때가 디펄플의 전성기이죠.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마크 2 이후이고 미국에서도 디펄플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잡지에 많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입니다. 초기의 디펄플은 마크 2 멤버들의 머신 헤드와 인락, 메이드 인 재팬 등의 앨범이 잘 알려진 그 이후에 그 전의 앨범들이 사람들한테 거꾸로 올라가서 더 알려지게 된 것이죠. 마크 1이라고 불리우는 초기 멤버들, 이때는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벌 대신에 싱어로는 로드 에반스, 베이시스트는 닉 심플이었죠. 그럼 디펄플이 왜 진보라 디펄플일까요? 그 사람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라색과 별로 관계가 없는 밴드 같은데 말이죠. 아저씨, 여기 보라색 조명 좀 꺼주세요.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촌스러워요. 어느새 내 손에 보라색 장갑이 껴있는지 나도 모르겠네.
닉 심퍼의 이야기에 말하면 밴드 이름을 디퍼플이라고 한 것이 리치 블랙모어의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노래는 1920년, 1930년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디퍼플의 헤비메탈과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멤버들이 그 이름을 썩 좋아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먼저 기존에 있던 밴드 이름 Roundabout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을 때였는데 당시에 밴드의 연주가 유명하게 알려지기 시작할 때 잡지나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인터뷰를 몇 번 했었대요. 그때 기자가 너희 밴드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생각해둔 이름 디퍼플 우린 디퍼플이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죠. 그 이후에 이름이 디퍼플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뭐 다른 밴드 이름으로 계속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디퍼플이 지금도 디퍼플이랍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당시에 락 밴드들 이야기에도 종종 있죠. 제스로틀이 된 이유처럼요. We didn't have any meaning behind it. We didn't know, for example, that it was the name of a particular brand of acid that was being sold in the States at the time. We didn't know that, I swear. You know, we weren't a drug band. We were a sort of pint of bitter Scotch and Coke sort of band. 지금 보시는 제일 처음의 앨범 Shades of Deep-Purple입니다. 1968년 발매이죠. 이것은 한국서 제일 처음에 나온 디퍼플의 라이센스 음반이죠. 이 안을 보면 친절하게도 밴드에 관한 설명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디퍼플에 관한 앨범 소개로 그때까지 나온 스톰브링어까지 소개되어 있는데 스톰브링어라는 앨범이 나온 것이 1974년이니까 디퍼플 초기의 이 앨범은 한국에서는 6년이나 늦게 나온 것이죠. 이 앨범이 나올 때는 말이죠. 디퍼플이 자기네가 어떤 음악을 추구해야 될지 아직 자신들이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노래보다도 비틀즈의 노래도 하고 조 사우스의 허쉬를 하드록풍으로 노래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서 허쉬라는 노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히트하기 시작했죠. 초기에 이 앨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앨범들 Book of Taliesin 그리고 디퍼플의 디퍼플 이때까지만 해도 밴드의 리더는 존 롤드였습니다. 로드 에반스는 하드록 가수라기보다는 탐 존스와 비슷한 목소리의 가수였다 그러죠. 그의 목소리는 그 이후에 이언 길런이나 데이비드 카벌데일 등과는 많이 다릅니다. 리치 블랙모어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에 심취해서 15살에 이미 학교를 그만둡니다.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락커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대학교까지 제대로 마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리치 블랙모어는 처음에 악보도 제대로 읽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기타 솜씨가 몸에 배고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소리,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락커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특이한 소리들이죠.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말이죠. 또한 리치 블랙모어는 남들이 하는 음악에 따라서 리듬 기타를 하거나 맞춰주지를 못한대요. 그냥 혼자서 마음껏 나가는 리드게트만 잘하나 봐요. 그래서 연주할 때는 존 롤드가 리치 블랙모어의 기타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음악이 이어나가도록 했대죠. 이 점이 정식 클래식 교육을 받은 존 롤드와 다른 점입니다. 그때까지 리치 블랙모어는 세션 기타맨을 하고 있었어요. 세션 뮤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밴드에 속하지 않고 어느 녹음 스튜디오나 방송국 등에서 기타를 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때마다 가서 몇 곡 해주고 돈 받고 그러는 직업이죠. 그 당시 알려진 기타 세션맨으로는 제프 백, 에릭 크랩턴, 지미 페이지 등이었는데 리치 블랙모어는 실력은 그에 못지 않았어도 아직 그만큼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로 멤버로 있는 사람은 이안 페이스가 유일한데 이것이 이안 페이스가 사인한 카우벨이죠. 그가 하이웨이 스타라고 쓰고 친필 사인을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럭키여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음악을 충실히 따라하고 특별히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도 그의 드럼을 들어보면 말이죠. 명쾌하고 꽉 짜여진 연주가 당시에 레드 제플린이나 블랙 세베스 등의 드러머하고는 또 다르죠. 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존 롤드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는 미국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바닐라 퍼지와 같은 밴드가 되고 싶어 했답니다. 그 밴드의 전기 올겐을 흉내내고 싶어 했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바닐라 퍼지의 드러머 칼마인 에피스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죠. 제 왼쪽에 있는 것은 칼마인 에피스의 동생
비니입니다. 비니는 블랙 사바스와 디오의 솔로 밴드에서 활동했죠. 그 얘기를 지금 자세히 할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앨범 The Book of Taliesin에서는 켄터키 워먼이 히트했는데 이것은 닐 다이아몬드의 노래죠. 닐 다이아몬드는 하드락 가수가 아닌데 디퍼플이 그의 노래를 여기에서 연주했으니 이때까지도 디퍼플이 헤비메탈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직 아닙니다. 세 번째 앨범 디퍼플의 디퍼플 1969년도 발매이죠. 그러니까 초기의 세 앨범들이 모두 1968에서 69년 1년 반 미만의 기간에 출간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앨범에 비해서 히트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의 노래 12분짜리 에이프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현악단과 함께 협연을 한 특이한 것인데 존 롤드가 이것을 작곡함으로써 그의 클래식 음악의 변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노래죠. 당시에 존 롤드 말고 다른 밴드 멤버들 특히 리치 블랙모어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고 밴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대죠. 리치 블랙모어는 밴드의 방향이 이런 것보다도 레드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처럼 개성을 낼 수 있는 가수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로드 에반스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는 탐 존스와 같은 가수니까요. 세 번째 앨범 발표 이후 할렐루야라는 싱글은 막 연습을 끝나고 취입하려던 직전이었는데 리치 블랙모어는 기존에 있던 가수 로드 에반스를 딴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덩달아서 닉 심볼도 갈아쳐 버립니다.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리치 블랙모어는 디퍼플과 그리고 자기의 밴드 레인보우를 꾸려나갈 때도 베이시스트를 종종 바꿉니다.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는 1965년부터 자기네들의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둘이 디퍼플에 가입함으로써 디퍼플은 본격적인 헤비메탈 밴드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할렐루야라는 싱글은 새로운 멤버 이안 길런과 로저 글로버가 싱어와 베이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수 로드 에반스와 닉 심벌은 이때 불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닉 심퍼의 웹사이트에 가보면 그는 지금까지도 그때 자기가 디퍼플에서 쫓겨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월홀스라는 자기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크게 인기가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그런 밴드가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자기가 릭 웨이크먼을 발굴해서 자기 밴드에 영입하고 릭 웨이크먼은 그 후에 스트라우스와 예스의 키보드로서 활약하게 됐죠. 이렇게 락 밴드들은 멤버 간에 서로 엮이고 그것으로 해서 락스타와 락 밴드의 가계부를 만든 것도 있습니다. 후에 릭 웨이크먼은 예스를 떠나서 자기의 솔로 밴드를 만들면서 닉 심퍼의 밴드 월홀스의 가수였던 애슐리 홀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멤버들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닉 심퍼는 다시 한번 레트로 신세가 되었다가 간헐적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최근까지도 활동하고 있었죠. 작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릭 웨이크먼은 매우 드문 키보드 중심의 밴드를 만들어서 활약하게 되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옆으로 새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쫓겨난 싱어 로드 에반스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는 디퍼플에서 본의 아니게 나간 이후로 자기의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죠. 캡틴 비욘드. 디퍼플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래가지는 못하고요. 로드 에반스가 1980년에 락 음악계에 커다란 사건을 하나 일으킵니다. 뭐냐면 말이죠. 1980년이면 이때 디퍼플이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1984년 재결성하기 이전의 일이죠. 뭐냐면 로드 에반스가 디퍼플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멕시코에서 몇 번 공연을 했었습니다. 공연을 하면서 자기가 했던 노래는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 노래가 아닌 이안 길런이나 데이비드 카버데일이 한 노래들을 공연에서 불렀죠. 하이웨이 스타, 스모크 온 더 워터, born 등등 전성기 디퍼플의 노래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리지널 디퍼플 멤버들을 기대하고 공연에 갔었다는데 표도 다 매진될 만큼 인기였었대죠. 근데 사람들이 막상 가보니까 모두 낯선 사람들이 무대 위에 있고 오리지널 가수인 로드 에반스마저도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니 실망이 컸대죠. 지금 보시는 이것인데 유튜브
동영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걸 보시면 기타리스트는 리치 블랙모어처럼 검은 머리에 검은 의상, 리치 블랙모어 같은 하얀색 팬더 텔레캐스터를 손에 들고 있고요. 키보디스트는 존 롤드처럼 코스염. 공연장에서 실망한 팬들이 결국 폭동을 일으키고 도중에 중단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곧 원래의 디퍼플로부터 항의가 들어왔고 소송을 당해서 로드 에반스는 재판에 지고 큰 벌과금을 낸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팔리는 초기 디퍼플의 앨범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에 로드 에반스는 세인으로부터 종족을 감춰서 닉 심퍼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그 후에 병원에서 간호사 혹은 파라메릭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다죠.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디퍼플의 마크 1 제1기 멤버들에 관한 이야기와 디퍼플의 전성기인 제2기로 접어들기까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곧 전성기의 디퍼플 마크 2에 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